네, 풍수라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 여행.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 비급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석화 리듬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오행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입니다. 797-8100번으로 여러분들 많은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 예측학 박사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오늘이 오행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운세란 말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대한민국에는 각 분야에 대한 흐름, 뭐 규칙적인 흐름이라 할까? 흐름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네. 제가 이제 동양 미래예측학 박사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코너가 이제 풍수,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양 역학, 사주학, 석화명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보면은 우리가 동양에서는 역학이라고 표현하지만, 동양 역학에는 신비적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를 벗겨내고 학문화시킨 것들이 바로 동양 미래예측학입니다. 네. 그래서 동양 미래예측학의 관점에서 또한 그 어떤 주기를 따지는 그 석화 리듬을 가지고 한번 올해는 이미 지나가 된 것인 거고, 뭐 반 지나갔죠? 내년, 후년 앞으로 몇 년간 우리나라의 운의 흐름들이 어떻게 가는가, 분야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석화 리듬 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좋은 겁니다. 네네. 이걸 통해서 또 오행 운세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져요. 빨리 진행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석화 리듬 많이 얘기했습니다. 뭐 지난번 제가 강의도 얘기를 했었지만 동양 미래학을 크게 구분한다면은 이제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죠. 하나가 직관에 의한 예측학, 점학, 점치는 거, 직관, 이게 신비적인 예측. 이걸 서양 미래 예측으로 표현한다면은 지니어스 프로퍼시에서 천재적 예측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 에드가 케이시 같은 경우도 엘빈 토플러 이런 분들도 사실은 함정적인 방법만 갖고 예측한 게 아니라 본인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영적인 능력 같은 거 갖고 예측한 겁니다. 그 능력, 그것은 남들이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인류는 그거에도 많이 의존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과학이 발전되기 이전에 특히 더욱더. 근데 동양은 아예 그쪽이 많이 강했죠. 신비적으로. 항상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뭐 북한의 김 누구 죽어. 어떻게 게시받았어. 안 죽음 말고. 뭐 이렇게 된 예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직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떨 땐 잘 맞는데 합리적인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재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위대한 사람이 맞고 결과가 지난 뒤에 맞으면 용한 게 되고 안 맞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때에 따라서 능력으로 인정하고 실제 서양은 그것도 천재적 예측이라고 해서 미래 예측의 한 방법으로 예측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이겠습니까? 그 관찰에 의한 예측, 상학, 풍수. 우리가 얘기한 풍수도 뭡니까? 지형을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얼굴을 관찰하는 관상,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규칙에 의한 예측학, 명학. 바로 이게 중요한데요. 서양 미래학자들이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왜? 규칙은 규칙의 틀이 있다 보니까 항상 예측을 할 수 있는 틀이 있는 겁니다. 왜? 여름이 끝났는데 열 받는다고 봄으로 가는 경우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에 의한 예측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규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건 정확한데 여름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끝난다고 정해져 있지 않듯이 아침이 낮으로, 낮이 저녁으로 바뀌는 건 정해져 있대 몇 시 몇 분부터가 정해져 있지 않듯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오늘 얘기한 제가 이제까지 했던 석화 리듬은 바로 규칙에 의한 예측 방법, 명학. 그 명학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석화 명리라고 합니다. 규칙에 의한 예측 방법, 보통 예측 방법이 서양 미래 예측학은 국가나 사회 현상들을 예측합니다. 근데 개인을 예측하는 방법은 없어요, 별로 사실은. 동양 미래 예측학도 동양 미래 예측 두 가지입니다. 국가나 단체를 예측하는 게 있고 개인을 예측하는 게 있고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뭐 주역이나 풍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국가나 국운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또 특수한 걸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의 어떤 흐름들을 예측하는 학문들을 치면은 그 명학에서는 특히 사주명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주명리에 상당히 미신적 요소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이제 구분해서 그 동양의 미래 예측학에서 석화명리라고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개발해 놨습니다. 그 중에 석화 리듬은
바로 이 10년주기 패턴을 가지고 예측을 해나가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 대선부터 예측했던 거고, 사회 각 분야, 실제 그거 가지고 매해마다 제가 이제 각 신문에 기고도 합니다. 근데 오늘도 바로 이 석가리즘을 가지고 예측할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중요한 것들 이게 있죠. 어떤 상황들, 우리가 결과와 끝,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 TV를 화면을 딱 보면 신기하다, 사람이 나온다 하듯이. 네네. 근데 과정을 알게 되면 과학인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어떤 과정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규칙적인 틀을 통해 설명이 되면 과학이라고 하고, 설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 미신이라고도 하고 신비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동양 미래의 즉각 석가리즘은 최소한 그 과학이다 보니까 과정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단순하게 예측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예측하는 툴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툴을 조금만 안다면은 아마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그 예측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 미래학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중에 오행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행에 대해서도 간략히 조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구군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구군이라기보다는 구군하면은 대한민국 자체를 얘기할까? 그게 아니고 거기도 파트가 있습니다. 네네.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운의 흐름이 있습니다. 정치나 구군의 전체의 흐름. 정치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금융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경제적 가치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그러한 대한민국의 구군은 지금 상승 인류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구군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큰 흐름이 있고 작은 흐름이 있는데, 큰 흐름으로 보면 약간은 우리가 조금 숨고르기를 할 때 거고, 작은 흐름으로 보면은 상승입니다. 석가리즘으로 본다면 바로 그게 작은 흐름인데요. 지금은 상승 인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 세월호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져도 우리 구군은 갑니다. 네. 축구가 안타깝게 제 역할을 못했어도 우리 구군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의 위상은 자꾸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략 2017년까지 높아지게 돼 있고, 2018년부터는 약간 주춤합니다. 공교롭게도 이것이 현재 박근혜 정부하고 이 시기가 지금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이런 얘기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운도 이렇게 똑같이 2017년까지 상승을 합니다. 석가리즘이. 그리고 18년부터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군과 대통령의 운이 참 오래간 만에 일치해서 가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 국군 전체 큰 흐름과 여러 가지가 아직은 약한 시기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 국군은 올해 2014년, 15년, 16년, 17년까지 아주 왕성하게 잘 나간다는 것,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이게 보니까 오행 운세에 예.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바로 오행운세. 이게 뭘까요? 오행운세. 자, 우선은 우리가 보면은 오행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예, 목화토금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올해를 우리가 잠깐 이쪽 화면 한번 봅시다. 네. 화면에다가 좀 칠판을 봅시다. 올해 우리가 부를 때 무슨 해라고 합니까? 말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청마이라고 하는데, 이 갑오라고 하죠, 이 갑오. 네. 자, 봅시다. 여기서 볼 때 이 갑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시청자들 중에서 일부, 약간 어떤 종교에서 좀, 약간 종교를 좀 왜곡돼서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갑오 뭐 이렇게 쓰는 순간 미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좌우선 할 때, 좌우도 마찬가지로 이 좌우하듯이 이런 것들은 미신이 아니고, 동양에서 시간과 공간을 표현한 기호 체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의 개념. 자, 그래서 이 갑오년 때, 갑할 때 이것이 우리는 오행으로 칠 때 이게 목, 네. 이렇게 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과 화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목이다, 이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목과 화가 같이 왕성한 시기. 그래서 역학을 조금 공부한 분들이 그럽니다. 올해는 위에는 나무요. 이거 목을 나무라고 쳐가지고. 네네.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역학 공부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갑목은 큰 나무니까 또 밑에서 불이 타주니까 마른 장작. 그래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한 해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재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목인데 나무는 아닙니다. 그냥 목의 기운인 거지. 근데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응용을 했는데, 응용한 게 와전이라서 진짜처럼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와전되고 와전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목이다 보니까 이 목 용신의 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잘 나간다느니, 이 나무에 관계된 조경이 잘 나간다느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원리를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런 것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행이라고는 참 누구나 많이 얘기를 하죠. 오행, 목화토금수. 근데 이 오행이 한편으로는 좋은 역할도 합니다. 왜?
뭔가 애매한 것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역할도 네네. 하는데 한편으로는 신비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뭐가 상식적으로 잘 안 풀리거나 조금 애매한 것들은 무조건 그거 음양오행에 나와 그럼 음양오행 그래. 근데 중요한 것은 음양오행을 얘기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풀리지 않는 건 무조건 음양오행 얘기합니다. 음양오행은 신비의 법칙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비의 법칙처럼 사용돼 왔습니다. 음양오행은 좀 얘기한다면은 어떤 우리 인식체계, 지구와 자전과 공전에 따라서 변화되는, 우리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살고 있죠? 네. 공전에 따라서 변화되는, 우리 삶 속에 변화되는 현상들,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호로 표시를 한 겁니다. 하나의 규칙인 거죠. 우리가 태양이 하루에 몇 번씩 뜨거지죠? 한 번씩 뜨고 한 번이죠. 네. 한 번입니다. 한 번씩 뜨거지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그럼요. 맞죠. 예. 한 번씩 뜨거지면서 한 번씩 뜨거집니다. 열받는다고 두 번 뜨지 않고 이렇게 네. 태양이 하루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뜨거지는 걸로 인해서 우리는 해가 뜨면은 일하러 갑니다. 해가 지면은 쉬러 갑니다. 네. 물론 간혹 어떤 분들은 해가 진 뒤에 마스크 쓰고 칼 한 자루 차고 남의 집 담을 넘는 특수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해가 뜨고 인류 역사 시작된 이래 해가 뜰 때 일하고 해가 질 때 쉽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삶이 그렇게 반복이 돼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인 겁니다. 해가 떴을 때, 자, 옛날 원시 시대에 해가 떴을 때 어떨까요? 사람들이 세상 모든 게 볼 때 밝고 아름답고 네, 화려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해가 지면 뭐 합니까? 원시인들이? 해가 졌는데 혹시 뭐 텔레비 보고 놀아? 그렇지 않죠. 네, 뭐 텔레비에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보면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냥 잠자거나 애 만들거나. 그러니까 동물들부터 옛날 동물들 무서운 동물부터 보호받지 못하니까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해가 딱 뜨거나 보이면은 과일도 따먹을 수 있고 동물 물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해가 떴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가 해가 떴을 때 양이라 해서 좋은 의미로 들어가는 거고 해가 졌을 때 의미라 해서 안 좋은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 하다못해 귀신도 해가 떴을 때 안 나타나잖아. 밤에 딱 나타나다가 갑자기 새벽 딱 오면 도망가는지 바로 이렇다 보니까 양의 좋은 의미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복잡한 내용들, 시간 되면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밤낮을 얘기할 때 주가 되는 건 낮일까 밤일까? 아무래도 사람의 생활하는 게 낮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것 낮이 주가 네. 되고 밤이 낮이 종이 된다든가 해서 주와 종, 밝고 아름다운 모든 개념은 양에 속하고 어둡고 안 좋은 건 음에 속하고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도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오행은 또 뭐냐? 낮밤만 있나? 보니까 아침도 있고 저녁도 있고 뭐 있네?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을 좀 더 구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구분한 것을 조금 표현한 겁니다. 어떤 경우는 쫙 예를 들어서 잠깐만 봅시다 이게. 네.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돈다. 이제 음양오행 설명하려니까 조금 공부 좀 합시다 우리. 이렇게 원은 좀 삐뚤어졌는데 실제 동그랗긴 합니다. 네네. 근데 약간 타원형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구의 자전원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 오늘 누가 큰 대나무에다가 끝에다 먹물을 묻혀가지고 들고 하루 종일 있으면 이런 원 하나가 그려집니다. 네. 매일 한 바퀴씩 그립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5단계로 쪼개봅시다. 쪼개다고 쳤을 때 가끔. 그런 식으로요. 예. 만약에 그냥 5단계를 쪼갠다고 칠 때 그럼 직선운동 5개로 나눈다고 치면은 아마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을 우리가 하루 한 원에 5가지 운동. 그래서 이것을 1, 2, 3, 4, 5라고 쪼갤 네. 때 이것이 바로 원의 5가지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칠 때 이 지구의 자전 공전이 혹시 좌로 우삼삼 좌삼삼 이렇게 돕니까? 한쪽으로 돌죠. 네. 한쪽 돌다 열받으면 쉬었다 다음으로 돌고 이렇게 안 한다는 아니죠.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도는데 이 돌 때 그럼 이 도는 걸 보면 이 1번 운동은 2번 운동으로 네. 2번 운동은 3번 3번으로. 운동으로 변해갑니다. 운동이.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이걸 뭐 목화토금수로 붙일 수도 있는데 그럼 보면 1번 운동이 2번 운동을 낳았다. 2번이 3번을 낳았다. 이걸 생이라고 불러요. 생. 네. 그래서 이것을 이 운동은 1, 2 변하다 보니까 이것을 생한다, 상생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의 원리 자체 중에 하나가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걸 그냥 이렇게 놔두고 간략하게 5가지 운동을 놓고 보면은 그냥 돌아가는 운동에 불과한데 네네. 이 운동을 만약에 어딘가 기준점을 딱 정합니다. 이걸 딱 정하고 나면은 이 운동은 시작이 되는 거고 이 운동은 끝이 되는 네네. 거죠. 바로 시작과 끝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렇게 시작과 끝의 의미가 부여되면서 이때 특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은 이게 오행이 이제 나중에 시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목을 얘기할 때 시작의 의미가 시작이 목입니다. 네.
하루의 시작. 그래서 아침이 목입니다. 그 동쪽이 시작이에요, 서쪽이 시작이에요. 동쪽이 시작이죠. 그러니까 동쪽을 우리가 목이라고 하는 거고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나무가 동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네, 네. 그 동쪽이 해가 뜨는 쪽 이런 쪽에서 이게 동쪽 시작. 그리고 계절 중에서 그럼 시작이 뭐죠? 봄이죠. 그래서 동쪽이 목이 봄이 되는 겁니다. 봄. 아.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걸 목화 토금수로 나누면은 네.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면은 이 바로 수가 끝이죠. 네. 그러니까 끝이니까 겨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봄이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금이 가을인데 이 토라는 게 또 하나 들어갑니다. 네. 이 토가 어디에 들어갈까? 이걸 치면은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장마철 같은 습한 시기를 토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고. 그런데 계절을 4개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오행이 안 맞잖아. 중앙인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걸 중앙으로 뺍니다, 또. 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오행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네. 자, 오행은 제가 지금 그림을 좀 정신없이 그리긴 했습니다만은 오행은 동양의 가장 중요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게 5개로 이루어졌다는 건데 네. 계절도 4개고 방향도 4개입니다. 동서남북. 네. 그러니까 중앙에 토를 집어서 중앙토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굳이 잠깐 이쪽으로 봅시다 하면 토가 중앙이라고 하고 여기 뭐 수, 화, 목, 금 이렇게 쳐서 우리가 수, 목, 화, 금 그래서 오행을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하다가 이렇게 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목, 화, 금, 수 이렇게 4군데가 있고 이것을 뭐 방향은 북방, 동방, 남방, 서방하고 네네. 가운데 토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오행은 동등한 5개라는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 토는 나머지 4개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머지 4개는 이렇게 가에 있고 토는 중앙에 있잖아요. 네. 그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건 동등한 오행이 아니라 사행 플러스 토 이렇게 해서 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행설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그렇죠. 모순 때문에 바로 음양오행론이 비판을 받게 되는 거고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제가 하는 역할들은 바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이 음양오행론들을 바꿔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 논리 체계가 뭐냐? 이게 왜 그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왜 써먹냐? 아니, 계절도 치면 동서남북이고 방향도 네. 그렇고 왜 토냐? 여기서 중요한 어떤 논리가 들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조금 뭐하지만 절대와 상대라고도 하고 뭐 양자역학이란 뭐 얘기도 하는데 관점의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리 현재 현대 뉴턴의 현재 물리역학 체계에서는 네. 어떤 이 내가 분필을 막 던졌다 치면은 요 분필이 어느 시점에는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해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뭐 일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물체가 입자일 때는 입자고 그다음은 비파동일 때는 파동이고 뭐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네네. 사람이면 여자면 여자고 사람이면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 같은 세계로 들어간다면은 똑같은 하나의 세밀한 어떤 하나가 빛 같은 것이 입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파장일 수도 있다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찰자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기준과 정의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걸 조금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잠깐 보면은 뭐 돼지 새끼 12마리가 소풍을 간 적이 있죠, 옛날 기억나시죠? 네. 돼지 새끼 12마리 소풍 가는데 보니까 몇 마리가 있습니까? 12마리요? 12마리인데 그때 새끼 쉬어보니까 11마리라고 하잖아요. 왜? 쉴 때 자기를 자기를 안 빼고 세서. 쉬다 보니까. 네네. 그럼 여기서 돼지 새끼 12마리는 변함이 없는데 11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바로 12마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11마리는 사실 보이는 상대적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5명이 놀러 갔어요. 근데 대학생이 놀러 갔는데 물에 떠내려가 표류하고 있어. 안 됐잖아. 참 안 됐어. 근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심각한 거야.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든 포함되어 있지 않든 5이란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보이는 것은 넷인 거예요. 나 빼놓고. 그건 뭐냐? 우리가 오행이란 자체를 똑같은 오행인데 부산 앞바다의 5, 6도가 5도로 보이고 6도로 보이는 것처럼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겁니다. 즉 우리가 움직이는 지구선상에 존재할까? 아니면 지구 외야 밖에서 지구를 바라볼까? 우리가 시대를 떠나서 있을까? 시대 안에 있을까? 사람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바로 상대적 관점, 실제 보이는 것은
다섯이 보이는 거죠. 즉, 다섯이란 존재에서 움직이는데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사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행이 바로 사로 보일 수 있는 관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행이지만 우리 현상, 그게 뭐냐? 원리는 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상은 사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짤막하게 더 얘기한다면은 혹시 지금 아침 우리가 10시에 방송이 되는데 10시면 네네. 해가 뜹니까? 집니까? 뜨죠. 뜨고 있죠. 네. 지고 있지는 않죠. 네. 그럼 이 해는 내일 아침에 또 뜨거지고 하겠죠?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 뜨거지죠? 네. 예, 맞습니다. 해가 뜨거지나. 자, 물어볼게요. 근데 해가 뜨거집니까? 지구가 돕니까? 지구가 돌고 있죠. 조그맣건 해가 뜨거진 거. 금방 말 바꾸시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구가 도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해가 뜨거진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절대적 사실은 지구가 도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사실은 해가 뜨거지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관점과 보이는 관점, 이거 상대와 절대로 갑니다. 그래서 원리는 지구가 도는 건데 네. 원리는 보이지 않고 보이는 현상은 해가 뜨거지는 거 보이는 겁니다. 원리는 오행인데 우리 눈에는 사로 보이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찾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진짜 각 분야, 우리 뭐 철강이라든가 해양수산이라든가 우리나라 국군의 각 분야를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오행이라고 한다면 동양의 가장 중요한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지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양 오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래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